카터가 시험지를 양손으로 잡더니 서윤의 눈앞에서 그대로 찢어버렸고 두 쪽이 된 시험지에서 다시 한번 네 조각으로 갈라졌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아주 흥미로운 걸 발견했습니다. 미국 공립고등학교 수학교실 30명 가까운 학생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고 속삭이던 아이들이 입을 다물었으며 평소 유머러스한 말투로 인기를 한몸에 받던 카터가 오늘따라 입꼬리를 비틀며 묘한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그 시선이 교실 맨 뒷줄 창가 자리에 앉아있던 한 소녀에게 정확히 꽂혔거든요. 회색 후드티를 눌러 쓴 채 고개를 숙이고 있던 17살 한국인 소녀 서윤은 자기 이름이 불리기도 전에 카터의 시선을 느꼈고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것이 흘러내리는 감각에 연필을 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갔는데 만점이에요. 한 서윤 양.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답안은 제가 작년에 교사용으로 만든 모범. 답안이랑 풀이 순서가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다는 거예요. 교실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번졌고 앞줄에 앉아있던 금발머리의 제이크가 킥하고 웃음을 터뜨렸으며 옆자리 빨간 머리 여학생이 서윤을 힐끗 쳐다보며 눈을 굴렸는데 서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아들었지만 입안이 바짝 마르면서 혀가 입천장에 딱 달라붙어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어요. 제이크는 책상을 두 손으로 치며 몸을 뒤로 젖혔고 뒷줄의 남학생 2명은 서로 팔꿈치를 찌르며 낄낄거렸으며 심지어 평소 조용하던 안경 쓴 여학생까지 고개를 돌리며 입을 가리고 웃었거든요. 서윤의 무릎 위로 떨어진 시험지 조각 하나에 자신이 새벽 2시까지 풀었던 미적분 증명의 마지막 줄이 찢긴 채 보였고 그 순간 서윤은 아랫입술을 깨물었는데 입안에 피맛이 번지는 것도 느끼지 못할 만큼 얼굴 전체가 뜨겁게 달아올랐으며 손톱이 허벅지를 파고드는 것도 모른 채 고개를 더 깊이 숙였어요. 카터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교단으로 돌아가며 등을 보인 채 칠판에 새로운 문제를 적기 시작했고 분필이 칠판에 부딪히는 딱딱한 소리가 교실에 울리는 동안에도 바닥에 흩어진 답안지 조각들을 줍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는데 서윤은 수업이 끝나는 종소리가 울리고 모든 학생이 우르르 빠져나간 텅 빈 교실에서 혼자 무릎을 꿇고 바닥에 종이 조각을 하나하나 주워 담았고 그 네 조각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맞춰보려 했지만 찢긴 자리가 어긋나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지 않았거든요. 그 소녀는 아무도 없는 교실에서 찢어진 시험지를 가방 깊숙이 넣었고 후드를 더 깊이 눌러 쓴 채 복도를 걸어 나왔는데 복도 끝 게시판 옆에서 우연히 마주친 영어 교사가 서윤의 빨갛게 부은 눈을 봤지만 시선을 피하며 빠르게 지나갔고 1층 로비에서 마주친 교감도 서윤을 스치듯 지나가며 고개 한번 돌리지 않았어요. 학교 정문을 나선 서윤이 찬바람을 맞으며 걸음을 옮기는데 주머니 속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매사추세츠의 11월 바람이 뺨을 때리는 것도 느끼지 못한 채 버스 정류장 벤치에 주저앉았는데 그때 서윤은 몰랐어요. 카터가 찢어버린 그 시험지가 진짜 만점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카터의 교실 서랍 안에 서윤의 원본 답안지가 빨간 펜 동그라미가 쳐진 채 고스란히 접혀들어 있다는 것을. 그 서랍 속에는 서윤의 것만 있는 게 아니라 5년 전 이 학교를 자퇴할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아시안 소녀의 기록이 함께 잠겨 있다는 사실을요. 다음 날 아침 서윤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학교에 도착했고 아직 학생들이 거의 없는 복도를 지나 수학교실 앞에 섰는데 어젯밤 테이프로 이어 붙인 시험지 4조각을 투명 파일에 넣어 가방에 챙겨왔거든요. 카터에게 직접 항의하려고 새벽까지 영어 문장을 연습했고 거울 앞에서 12번이나 되풀이했던 그 말을 입안에서 굴리며 교실 문 앞에 섰는데 문틈 사이로 카터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카터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고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누군가에게 웃으며 말하고 있었는데 서윤이 알아들은 건 딱 한 문장이었거든요. 그 애는 부정행위야, 스티브 걱정. 이민자 애들이 다 그렇지 뭐 라는 말이 문틈을 타고 복도까지 흘러나왔고 서윤은 문손잡이를 잡으려던 손을 멈춘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손가락 끝에서 시작된 떨림이 팔목을 타고 어깨까지 번졌고 투명 파일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면서 파일이 구겨지는 소리가 났는데 서윤은 한 발짝도 더 다가가지 못하고 뒷걸음질 치듯 복도를 빠져나왔으며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이 점점 빨라지다가 1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칸 문을 잠그고는 변기 뚜껑 위에 주저앉았거든요. 그날 1교시 수학 수업이 시작되었고 카터는 어제 일이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농담을 던지며 수업을 진행했는데 서윤이 교실에 들어서는 순간 앞줄에 앉아있던 3명의 여학생이 일제히 고개를 돌려 서윤을 쳐다봤고 그중 한 명이 휴대폰 화면을 옆 아이에게 보여주며 킥킥거렸어요. 쉬는 시간에 서윤이 복도를 지나가는데 뒤에서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치터라고 속삭였고 또 다른 목소리가 카피캣이라고 덧붙였으며 서윤은 그 단어들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는데 양쪽 귀가 새빨갛게 달아오르는 것을 후드로 가릴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점심시간이 되자 서윤은 카페테리아에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어제까지는 그래도 구석 테이블에 혼자 앉아 엄마가 싸준 김밥을 먹을 수 있었는데 오늘은 입구에 서는 것조차 불가능했어요. 카페테리아 안쪽에서 제이크가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앉아 있었고 서윤이 문을 열고 한 발짝 들여놓는 순간 제이크 옆에 앉아 있던 남학생 하나가 서윤을 가리키며 뭔가를 말했는데 그 테이블 전체가 와하고 웃음을 터뜨렸고 카페테리아 여기저기서 고개들이 돌아갔으며 서윤은 문을 잡고 있던 손을 놓고 몸을 돌려 다시 복도로 나왔어요. 2층 끝에 있는 여자 화장실 3번째 칸, 변기 뚜껑을 닫고 그 위에 앉은 서윤이 가방에서 김밥 도시락을 꺼냈는데 엄마가 새벽 4시에 일어나 말아준 참치김밥 2줄이 랩에 쌓여 있었고 화장실 세제 냄새와 김의 짭조름한 냄새가 뒤섞이는 그 공간에서 서윤은 한 줄을 입에 넣었지만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넘어가지 않았으며 결국 한 입만 베어 문 채 나머지를 다시 가방에 넣었거든요. 오후 수업이 끝나고 서윤이 사물함에서 책을 꺼내고 있을 때 옆 사물함을 쓰는 여학생이 다가왔는데 그 아이는 서윤과 같은 수학 수업을 듣는 아이였고 한 번도 서윤을 놀린 적은 없었지만 오늘은 서윤 옆에 서더니 잠깐 뜸을 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카터 선생님이 너 성적을 학교 부정행위 위원회에 넘긴다는 얘기가 돌고 있어 라고요. 서윤의 사물함 문이 손에서 미끄러지면서 쾅 소리를 내며 닫혔고 그 소리에 복도에 있던 몇몇 학생들이 돌아봤는데 서윤은 표정을 바꾸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지만 턱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가는 걸 스스로 느꼈으며 고맙다는 한마디를 겨우 내뱉고는 가방을 어깨에 걸치고 빠른 걸음으로 정문을 향해 걸었어요. 학교 앞 벤치에는 서윤의 어머니가 앉아 있었거든요. 낡은 갈색 패딩에 식당 앞치마를 대충 접어 가방에 꽂은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서윤이 다가오는 걸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 딸의 얼굴을 살폈고 서윤은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듯 앞서 걸어갔으며 수지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가방끈을 고쳐 매는 서윤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놓치지 않았어요.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수진이 딸의 가방에서 삐져나온 투명 파일을 받고 그 안에 테이프로 이어붙인 종이 조각들이 보였는데 수진은 아무 말 없이 그 파일을 가방 안으로 밀어 넣어 주었고 서윤도 아무 말이 없었으며 버스가 도착해
두 사람이 나란히 올라탔을 때 서윤은 창가에 이마를 기대고 눈을 감았는데 매사추세츠 11월의 거리가 버스 창 너머로 스쳐 지나가는 동안 수지는 딸의 손등에 올라온 파란 핏줄과 손톱 밑에 베인 빨간 자국을 보았거든요. 그날 밤 서윤이 잠든 뒤 수지는 딸의 가방에서 투명 파일을 꺼내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펼쳤고 테이프로 이어 붙인 시험지 4조각을 맞춰보았는데 거기엔 서윤이 풀어낸 미적분 증명이 빼곡했고 풀이 과정 하나하나가 정확했으며 수지는 그 풀이를 읽는 순간 숨을 멈추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풀이 방식은 교과서에 나오는 정석이 아니라 서윤만의 독창적인 접근이었고 어떤 모범 답안과도 같을 수가 없는 것이었기 때문인데 수진이 그것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던 이유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수지는 찢어진 시험지를 다시 투명 파일에 넣어 딸의 가방에 돌려놓았고 주방 싱크대 앞에 서서 찬물을 틀어 얼굴을 씻었는데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갈라진 손등을 내려다보았으며 그 손으로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그 수첩에 무엇을 적었는지는 한참 뒤에야 밝혀지게 됩니다. 서윤이 테이프로 이어 붙인 그 시험지 4조각, 그걸 찢어버린 건 고작 3초였지만 그 3초가 만들어낸 파장은 서윤도 카터도 이 학교의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거든요. 지금 이 순간만 보면 그저 한 이민자 소녀가 수학교사에게 억울하게 당한 하루처럼 보이겠죠. 영어도 서툴고 친구도 없고 점심은 화장실 칸에 앉아서 먹고 엄마는 한인 식당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설거지를 하는 누가 봐도 힘없고 만만한 모녀의 이야기처럼 끝까지 들으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찢어진 답안지 조각을 텅 빈 교실 바닥에서 무릎 꿇고 주워 담던 그 소녀가 훗날 전 세계가 지켜보는 무대 위에 서게 되는데 그 무대가 어디인지 그리고 그 소녀의 가슴에 무엇이 달려 있었는지를 알게 되는 순간 여러분도 숨이 멎을 거예요. 이 사건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커졌는지를 이해하려면 서윤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오게 된 그날부터 이야기를 풀어야 하거든요. 윌로우 크릭 고등학교에서 서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아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알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서윤은 매일 같은 회색 후드티를 입고 등교했고 그 후드티는 엄마가 미국에 도착한 첫 주에 월마트에서 12달러에 사준 것으로 소매 끝이 닳아서 실밥이 풀려 있었으며 등 쪽에는 빨래를 너무 많이 해서 색이 바랜 자국이 얼룩처럼 남아 있었거든요. 서윤의 하루는 매일 똑같았는데 새벽 5시에 알람이 울리면 엄마는 이미 식당으로 출근한 뒤라 텅 빈 원룸 아파트에서 혼자 일어나 찬물로 세수를 하고 엄마가 냉장고에 넣어둔 김밥 2줄을 가방에 챙겨 넣은 뒤 6시 20분 버스를 타고 학교로 향했으며 버스 안에서도 항상 맨 뒷좌석 창가에 앉아 무릎 위에 수학 노트를 펼쳐놓고 문제를 풀었는데 버스가 덜컹거릴 때마다 연필이 미끄러져 선이 삐뚤어져도 서윤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풀어나갔어요. 학교에 도착하면 서윤은 항상 수업 시작 20분 전에 교실에 들어가 맨 뒷줄 창가 자리에 앉았고 다른 학생들이 삼삼오오 몰려다니며 복도에서 웃고 떠드는 동안 서윤은 이미 자리에 앉아 노트를 펼쳐놓고 있었는데 그 자리를 일부러 고른 이유가 있었거든요. 창가 자리는 교실에서 가장 구석진 곳이었고 카터가 칠판 앞에서 수업할 때 시선이 가장 늦게 닿는 위치였으며 서윤은 그 자리에서 최대한 작아지려고 후드를 눌러쓰고 어깨를 움츠린 채 앉아 있었어요. 쉬는 시간이 되면 서윤은 도서관 2층 구석으로 향했는데 거기엔 아무도 앉지 않는 열람석이 하나 있었거든요. 창문 옆 기둥에 가려져서 사서 선생님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서윤은
가방에서 수학 노트를 꺼내 문제를 풀었고 그 노트는 서윤이 한국에서 가져온 것으로 표지에 한글로 수학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이미 4권째였으며 앞선 3권은 원룸 아파트 침대 및 상자에 빼곡히 채워진 풀이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서윤이 푸는 문제는 고등학교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수업 시간에 카터가 가르치는 미적분 기초는 서윤에게 한국 중학교 때 이미 끝낸 과정이었고 서윤이 도서관 구석에서 풀고 있는 건 대학원 수준의 위상 수학과 정수론이었으며 특히 리만 가설과 관련된 소수 분포 패턴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접근하는 풀이를 노트에 빼곡히 적어가고 있었는데 이 사실을 이 학교에서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점심시간이 서윤에게는 하루 중 가장 긴 시간이었는데 카페테리아에 들어갈 수 없게 된 뒤로 서윤은 2층 여자 화장실 3번째 칸을 점심 장소로 쓰고 있었거든요. 변기 뚜껑을 닫고 그 위에 앉아 무릎 위에 도시락을 올려놓으면 화장실 세제에 톡 쏘는 냄새와 김밥의 참기름 냄새가 뒤섞였고 서윤은 그 냄새에 익숙해진 지 오래였는데 가끔 다른 학생들이 화장실에 들어와 거울 앞에서 립글로스를 바르며 수다를 떠는 동안 서윤은 숨을 죽이고 소리 나지 않게 김밥을 한 조각씩 입에 넣었으며 씹는 소리가 날까봐 천천히 씹어 삼켰어요. 그런데 이 소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과거가 있었거든요. 서윤이 미국에 오기 전 한국에서 어떤 학생이었는지를 아는 사람은 이 학교에 단 한 명도 없었는데 서윤은 부산 영도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면서 학원 한 번 다닌 적 없이 독학으로 수학을 공부했고 중학교 2학년 때 전국 수학경시대회에서 고등학생들을 제치고 전체 1등을 했으며 대한수학회가 주관하는 한국수학올림피아드 최종 선발전까지 올라가 국가대표 후보 6명 안에 들었던 아이였어요. 그때 서윤을 심사했던 교수 한 명이 서윤의 풀이를 보고 이런 접근은 대학원생도 쉽게 하지 못한다며 놀라워했고 최종 대표 선발까지 불과 2달을 앞두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엄마가 갑자기 미국에 가자고 했거든요. 서윤은 왜 갑자기 미국에 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대표 선발전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지만 엄마의 눈에 서린 절박함을 보는 순간 더 이상 묻지 못했으며 짐을 싸면서 올림피아드 기출문제집과 수학 노트 3권만큼은 캐리어 맨 밑에 꼭꼭 눌러 담았어요. 미국에 와서 윌로우 크릭 고등학교에 편입한 뒤 서윤은 자신의 과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거든요. 영어가 서툴어서 말할 수 없었던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말해봤자 아무도 믿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인데 회색 후드티에 낡은 운동화를 신고 점심은 화장실에서 먹는 이민자 소녀가 수학올림피아드 국가대표 후보였다고 하면 오히려 더 놀림감이 될 거라는 걸 서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윤은 숨겼고 수학 수업 시간에도 일부러 천천히 풀었으며 카터가 칠판에 적은 문제를 30초 만에 풀 수 있었지만 다른 학생들이 연필을 놓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제야 답을 적곤 했는데 그렇게 숨기고 참고 작아지려 했던 서윤의 노력이 카터의 시험지 한 장으로 산산조각이 났거든요. 카터는 서윤이 숨기고 있던 실력을 들켜버린 그 시험에서 만점을 받아버린 것이 문제였는데 서윤이 그날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건 일부러가 아니었어요. 시험 문제 마지막에 카터가 보너스로 낸 대학 수준의 증명 문제가 있었는데 서윤은 그 문제를 보는 순간 손이 저절로 움직여 버렸고 풀이가 끝났을 때야 비로소 자신이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거든요. 그 만점 시험지가 카터의 손에 들려 교실 전체 앞에서 찢어졌고 서윤은 다시 숨었지만 이번엔 숨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카터가 서윤의 성적을 부정행위위원회에 넘기겠다는 소문이 학교 전체에 퍼지고 있었고 서윤은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부정행위 판정을 받으면 이 학교에서 퇴학당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퇴학 기록이 남으면 미국 어디에서도 다시 학교에 다닐 수 없게 된다는 것을요. 서윤이 부정행위 소문에 짓눌려가던 그 시간, 보스턴 근교 올스턴 지역의 한인 식당 명가에서는 서윤의 어머니 수진이 주방 싱크대 앞에 서 있었거든요. 새벽 4시 반에 집을 나서 5시에 식당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전날 밤 쌓아둔 가릇 더미를 치우는 것이었는데, 스테인리스 싱크대 위로 기름때가 엉겨붙은 냄비와 프라이팬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수지는 고무장갑을 끼지 않은 맨손으로 뜨거운 물을 틀어 그릇을 하나씩 닦기 시작했어요. 고무장갑을 안 끼는 이유가 있었거든요. 장갑을 끼면 그릇 표면에 남은 기름기를 손끝으로 느낄 수 없었고, 수지는 손가락 감각으로 기름때가 완전히 빠졌는지를 확인하며 닦았는데, 그 때문에 수진의 손등은 갈라질 대로 갈라져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다 붉은 틈이 벌어져 있었으며, 특히 오른손 검지와 중지 사이에는 뜨거운 물에 데인 자국이 까맣게 굳어 있었어요.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아침 6시에 출근하면 수지는 이미 그릇 더미를 다 치운 뒤 바닥 물 청소까지 끝내놓고 있었고, 주인 아주머니는 수진을 보며 참 부지런하다고 혀를 차면서도 시급을 올려주겠다는 말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수지는 그런 것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거든요. 오전에 식당 일을 마치면 점심 장사 전까지 2시간이 비었고, 수지는 그 시간에 식당 뒷골목에 있는 세탁소에서 추가 일을 했으며, 세탁소 일이 끝나면 다시 식당으로 돌아와 저녁 장사 설거지를 하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수진에게는 하루 중 단 하나 양보할 수 없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건 오후 3시 40분이었거든요. 서윤의 학교 시간에 맞춰 학교 앞 벤치에 앉아 딸을 기다리는 그 20분이 수진에게는 하루 중 유일하게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이었고, 식당 주인 아주머니에게 사정해서 매일 30분씩 빠지는 대신 그 시간만큼 밤에 더 일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수지는 그 약속을 단 하루도 어긴 적이 없었어요. 매일 저녁 서윤이 잠든 뒤 수지는 식탁에 앉아 낡은 수학 노트를 펼쳤거든요. 그 노트는 서윤의 것이 아니라 수진 자신의 것이었는데, 표지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고, 안쪽 페이지에는 수진이 또박또박 적은 수학풀이가 빼곡했으며, 서윤이 학교에서 배우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원 수준의 고등수학이 펼쳐져 있었어요. 수지는 그 노트를 딸에게 보여준 적이 없었고, 항상 딸이 잠든 뒤에만 꺼내서 풀이를 적고 딸이 깨기 전에 가방 깊숙이 넣어두었는데, 왜 그래야 했는지는 아직 아무도 몰라. 그리고 수지는 가끔 서윤이 잠든 뒤 딸의 수학 노트를 몰래 꺼내 읽었거든요. 서윤이 풀어놓은 문제들을 한 줄 한 줄 따라가며 읽는 수진의 눈동자는 보통 사람이 수학 풀이를 읽을 때의 눈동자가 아니었는데, 풀이의 흐름을 단번에 파악하고 서윤이 어디서 독창적인 접근을 했는지를 즉시 알아보는 그 속도는 설거지를 하는 식당 아줌마의 것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수지는 딸의 노트를 읽고 나면 항상 제자리에 돌려놓았고, 자신이 읽었다는 흔적을 절대 남기지 않았으며, 그날 밤에도 서윤의 찢어진 시험지를 보고 풀이가 독창적이라는 걸 단번에 알아챈 뒤 아무 말 없이 파일을 가방에 다시 넣어두었거든요. 카터가 서윤의 시험지를 찢은 지 사흘째 되던 날, 수지는 점심시간을 쪼개 학교를 찾아갔어요. 식당 앞치마를 벗을 시간도 없어서 갈색 패딩 안에 앞치마가 접힌 채 들어있었고, 손에서는 아직 세제 냄새가 났으며 머리카락은 주방 열기에 눅눅하게 축 늘어져 있었는데, 수지는 학교 정문을 지나 행정실로 향했고, 접수 데스크에 앉아있는 백인 여직원에게 서툰 영어로 교장 선생님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어요. 접수 직원은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봤거든요.
기름 냄새가 배인 패딩과 갈라진 손, 그리고 더듬거리는 영어를 듣고는 예약이 있냐고 물었고, 수진이 없다고 하자 교장 선생님은 예약 없이는 면담이 불가능하다며 고개도 들지 않고 컴퓨터 화면을 바라봤는데, 수진은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딸의 시험지가 부당하게 찢어졌다고 영어 단어를 하나하나 더듬으며 설명했어요. 10분쯤 지났을 때 행정실 안쪽 문이 열리더니 교장 웨이크필드가 잠깐 고개를 내밀었고 수진을 한번 쳐다본 뒤 접수 직원에게 뭐라고 말했는데, 직원이 수진에게 돌아와서 전달한 말은 이것이었거든요. 교장 선생님께서는 이건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오해이며 학교 내부 절차를 통해 처리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수진의 입이 열렸다 닫혔어요. 하고 싶은 말이 머릿속에서는 완벽한 문장으로 만들어졌지만 그것을 영어로 바꾸는 순간 단어가 뒤엉켰고 문법이 무너졌으며, 수진은 주먹을 앞치마 주머니 안에서 꽉 쥐었지만 입 밖으로 나온 건 겨우 한마디 마이 도터 이즈 나더 치터라는 떨리는 문장뿐이었는데, 접수 직원은 이미 컴퓨터 화면으로 시선을 돌린 뒤였고 행정실 안쪽 문은 다시 닫혀 있었어요. 수진은 학교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참았거든요. 복도에서 마주친 학생들이 수진을 힐끗힐끗 쳐다봤고 어떤 남학생은 친구에게 뭐라고 속삭이며 웃었는데, 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정문까지 걸어 나와 학교 앞 벤치에 주저앉았으며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갈라진 손등 위로 바람이 불어왔고 수진은 그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는데 식당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거든요. 수진이 벤치에서 일어나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뒷모습을 2층 교장실 창문에서 웨이크필드가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블라인드를 내려버렸어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은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거든요. 서윤과 수진이 미국에 오기 전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부터 이야기를 풀어야 비로소 이 모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데,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년 전 한국 부산 영도구 낡은 빌라 4층에 살던 서윤과 수진의 집은 방 하나에 부엌 하나가 전부였거든요. 베란다에는 빨래가 늘어져 있었고 부엌 식탁은 서윤의 책상을 겸하고 있었으며 그 식탁 위에는 항상 수학 문제집과 노트가 쌓여 있었는데, 서윤은 학원을 다닌 적이 없었어요. 학원비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서윤에게는 학원이 필요하지 않았거든요. 서윤은 교과서와 도서관에서 빌린 대학 수학 교재만으로 혼자 공부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인터넷 강의를 찾아 반복해서 들었으며, 그래도 모르겠으면 종이 위에 스스로 증명을 만들어가며 답을 찾아냈어요. 서윤의 수학 실력이 처음 세상에 드러난 건 중학교 1학년 때였는데, 담임 선생님이 서윤의 수학 노트를 우연히 보게 되었거든요. 수업 시간에 서윤이 풀고 있던 게 중학교 수학이 아니라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의 미적분이었고, 선생님이 놀라서 부산시 교육청 영재교육원에 서윤을 추천했으며, 영재교육원 입학시험에서 서윤은 고등학생 응시자들을 제치고 전체 1등을 했어요. 중학교 2학년이 되자 서윤은 전국 수학경시대회에 출전했고 전국에서 모인 수학 영재 300명 중에서 1등을 차지했는데, 시상식에서 서윤의 풀이를 검토한 심사위원 교수가 이 학생의 접근법은 교과서 어디에도 없는 독창적인 것이라며 대한수학회에 서윤을 추천했고, 그 추천을 받아 서윤은 한국수학올림피아드 최종 선발전에 진출하게 되었거든요. 올림피아드 국가대표 최종 후보 6명, 그 안에 서윤이 있었어요. 최종 선발전까지 2달 서윤은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문제를 풀었고, 이걸 해내면 국제수학올림피아드 무대에 설 수 있다는 생각에 심장이 뛰었는데,
바로 그때 엄마가 갑자기 말했거든요. 서윤아, 우리 미국 가자. 서윤은 처음에 귀를 의심했어요. 올림피아드 선발전이 2달 앞인데 왜 갑자기 미국이냐고 물었지만 엄마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고 서윤이 더 따져 물으려는 순간 엄마의 눈가가 붉어지는 걸 보았는데 그 눈에는 서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종류의 절박함이 서려 있었거든요. 서윤은 그 눈을 보는 순간 더 이상 묻지 못했고 3일 뒤 짐을 싸기 시작했으며 캐리어에 넣을 수 있는 건 한정되어 있었는데 서윤은 옷가지 대신 수학 노트 3권과 올림피아드 기출문제집을 캐리어 맨 밑에 눌러 담았어요. 왜 갑자기 미국에 가야 했는지, 엄마가 왜 그런 눈을 하고 있었는지 서윤은 1년이 지난 지금도 모르거든요. 엄마에게 물어본 적은 있었지만 엄마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어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서 라고. 하지만 서윤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느끼고 있었는데 엄마가 미국에 와서 왜 하필 식당 설거지를 하는지, 한국에서 뭘 했길래 미국에서 이렇게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서윤이 아는 건 엄마가 아빠와 이혼했다는 것과 아빠의 사업이 망했다는 것뿐이었고 그 너머의 이야기는 엄마가 절대 꺼내지 않았어요. 보스턴 로건 공항에 도착한 날 서윤은 엄마의 손을 잡고 도착 로비를 걸었는데 캐리어 하나와 큰 가방 하나가 두 사람의 전 재산이었고 공항 밖으로 나오는 순간 매사추세츠의 찬바람이 뺨을 때렸으며 서윤은 그 바람 속에서 엄마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하지만 엄마가 돌아본 순간 입가에 억지로 만든 미소가 있었고 서윤도 따라 웃었지만 두 사람 다 그 웃음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미국 생활은 처음부터 쉽지 않았거든요. 올스턴 지역의 원룸 아파트는 보증금을 겨우 마련해 들어갔고 수지는 도착한 지 사흘째 되는 날부터 한인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으며 서윤은 2주 뒤에 윌로우 크릭 고등학교에 편입했는데 편입 첫날 행정실에서 서윤의 한국 성적표를 본 담당자가 수학 성적이 좋으시네요 라고 말했지만 그게 전부였고 한국에서의 올림피아드 경력이나 전국 1등 기록은 미국 학교 시스템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편입 첫 수학 수업에서 카터를 처음 만났을 때 카터는 서윤을 반 학생들 앞에 세우고 한국에서 온 새 친구입니다 라고 소개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카터는 웃고 있었거든요. 문제가 시작된 건 그 다음 수업이었어요. 카터가 칠판에 미적분 문제를 적고 학생들에게 풀어보라고 했을 때 서윤은 문제를 보자마자 답이 보였거든요. 너무 쉬웠어요. 한국에서 중학교 때 이미 끝낸 과정이었으니까. 서윤은 연필을 들고 30초 만에 풀이를 완성했는데 다른 학생들은 아직 문제를 읽고 있는 단계였고 카터가 교실을 돌아다니며 학생들의 풀이를 확인하다가 서윤의 노트 앞에서 멈췄거든요. 서윤의 풀이를 내려다보는 카터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그건 서윤도 느꼈는데 카터가 서윤의 풀이를 보는 시선이 감탄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이었거든요. 불쾌함이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불편함이라고 해야 할까. 카터는 서윤의 노트를 한참 내려다보다가 아무 말 없이 지나갔고 그날 이후로 카터는 수업 시간에 서윤을 지목하지 않았어요. 서윤은 그게 무시라는 걸 알았지만 오히려 편했거든요. 지목당하지 않으면 영어로 발표하지 않아도 되었고 조용히 앉아서 문제만 풀 수 있었으니까. 하지만 카터의 무시는 단순한 무시가 아니었다는 걸 서윤은 나중에야 알게 되었는데 카터는 서윤의 숙제에 항상 감점을 줬거든요. 풀이는 맞지만 과정 설명이 불충분하다는 이유, 영어 표현이 부정확하다는 이유, 수학 기호 표기가 미국 방식과 다르다는 이유, 매번 다른 이유를 붙여 서윤의 점수를 깎았고 서윤의 수학 성적은 편입 첫 학기 기준으로 반에서 중하위권이었어요. 실력으로는 이 학교에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서윤이 성적표 위에서는
평범한 이민자 학생에 불과했던 거죠. 그런데 서윤에게는 성적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거든요. 매일 새벽 엄마가 싸주는 김밥 도시락과 가방 속에 항상 들어있는 낡은 수학 노트. 이 두 가지가 서윤을 지탱하고 있었는데 특히 그 수학 노트가 서윤에게는 특별했어요. 그 노트는 서윤이 한국에서 가져온 세 권 이후에 미국에서 새로 사서 쓰기 시작한 것이었는데 서윤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식탁에 항상 그 노트가 놓여 있었거든요. 엄마가 퇴근 전에 먼저 집에 다녀간 흔적이었는데 노트 옆에는 항상 깎은 연필 한 자루와 지우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가끔은 노트 사이에 메모지가 끼워져 있었어요. 밥 먹고 공부해 라는 엄마의 한글 메모. 그런데 서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었거든요. 그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면 뒷표지 안쪽에 연필로 아주 연하게 적힌 수학 풀이가 있었는데 서윤이 전날 밤에 풀다가 막혀서 포기한 문제의 풀이 힌트가 적혀 있었어요. 서윤은 그걸 발견할 때마다 인터넷에서 찾은 풀이가 우연히 끼어 들어간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건 엄마의 글씨였거든요. 수진이 새벽에 딸의 노트를 보고 딸이 막힌 부분에 살짝 힌트를 남겨두는 것이었는데 그 풀이의 수준은 고등학생은커녕 대학 교수급이었고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는 아줌마가 쓸 수 연필 흔적이 누구의 것인지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서윤의 노트 뒷표지에 남겨진 그 연필 흔적이 누구의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비밀 중 하나인데 그게 밝혀지는 순간은 아직 한참 남았거든요. 서윤이 미국에 온 지 석 달째 되던 날 처음으로 수학이 아닌 다른 이유로 심장이 뛴 적이 있었거든요. 학교 도서관 2층 구석자리에서 수학 노트를 펼치고 있는데 선반 너머에서 두 명의 여학생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아이들은 서윤이 거기 앉아 있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한 아이가 카터 선생님 수업에 있는 그 아시안의 알지라고 했고 다른 아이가 아, 걔 부정행위 하네라고 답했으며 첫 번째 아이가 웃으면서 걔 엄마가 학교에 와서 영어도 못하면서 따졌다더라 라고 했고 두 번째 아이가 킥킥거리며 식당에서 설거지한다면서 라고 말하는 순간 서윤의 손에서 연필이 떨어졌거든요. 연필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통통 튀는 소리가 났고 선반 너머의 여학생들이 잠깐 멈칫했다가 누구야 하며 선반 쪽을 돌아봤는데 서윤은 이미 노트를 가방에 쑤셔넣고 도서관을 빠져나간 뒤였어요. 계단을 내려가는 서윤의 발걸음이 점점 빨라졌고 1층 복도를 지나 정문을 나서는 순간 눈앞이 뿌옇게 번졌는데 울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지만 걸음이 비틀거렸고 학교 뒤편 주차장 구석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어요. 서윤은 그 자리에서 가방을 끌어안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는데 머릿속에서 엄마의 갈라진 손등이 떠올랐고 새벽 4시 반에 집을 나서는 엄마의 뒷모습이 떠올랐으며 영어도 못하면서 따졌다더라 라는 그 말이 계속 귓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서윤의 분노는 카터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향했는데 엄마를 지켜주지 못한 자신에게 영어도 제대로 못해서 항해 한마디 하지 못하는 자신에게 그리고 숨기만 하고 있는 자신에게 화가 났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서윤은 식탁에 앉아 수학 노트를 펼쳤는데 펜을 잡은 손에 유난히 힘이 들어갔고 노트 위에 문제를 적는 속도가 평소보다 2배는 빨랐거든요. 서윤은 밤새 문제를 풀었고 새벽 2시가 넘어 엄마가 퇴근해서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도 서윤은 식탁에 앉아 있었는데 수지는 딸의 등 뒤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이불을 딸의 어깨 위에 올려주었고 서윤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지만 이불 끝자락을 손으로 잡았어요. 엄마가 샤워를 하고 나와 좁은 침대에 누웠을 때도 서윤은 여전히 문제를 풀고 있었고 노트에 빼곡히 채워지는 풀이들은
분노가 숫자로 바뀐 것처럼 날카롭고 정확했는데 그날 서윤이 풀어낸 문제 중에는 미국 수학 올림피아드 역대 기출 중 정답률 5% 미만인 초고난도 문제가 3개 포함되어 있었고 서윤은 그 세 문제를 연습장도 쓰지 않고 머릿속에서 암산으로 풀어냈는데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다음 날 수학 수업 시간 카터가 칠판에 새로운 문제를 적었거든요. 이번 건 카터가 학생들에게 도전 과제로 낸 것이었는데 대학 수준의 다변수 미적분 응용 문제였고 카터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학생은 아마 이 반에 없을 거라며 자신만만하게 웃었어요. 카터가 그 문제를 낸 이유가 있었는데 제이크를 포함한 상위권 학생 몇 명에게 도전 의식을 심어주려는 의도였고 풀면 보너스 점수를 주겠다고 했거든요. 제이크가 노트를 펼치고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고 다른 학생 두세 명도 연필을 들었는데 서윤은 문제를 보자마자 답이 보였어요. 어제 밤새 풀었던 문제보다 훨씬 쉬운 수준이었거든요. 서윤은 연필을 들지 않았어요. 평소처럼 다른 학생들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려 했는데 그 순간 카터가 교실을 돌아다니다가 서윤의 빈 노트를 보고는 얼굴에 미소를 띠며 지나갔고 그 미소가 서윤의 눈에 들어온 순간 뭔가가 터졌어요. 서윤은 연필을 집어들었고 노트 위에 풀이를 적기 시작했는데 이번엔 천천히 쓰지 않았거든요. 손이 노트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였고 풀이가 쏟아져 나왔으며 30초 만에 다변수 미적분의 편미분과 적분을 결합한 완벽한 풀이가 노트 한 페이지를 채웠어요. 서윤이 연필을 내려놓은 건 카터가 칠판에 문제를 적은 지 정확히 45초 뒤였는데 제이크는 아직 문제의 첫 번째 조건을 정리하고 있는 단계였고 다른 학생들은 계산기 버튼을 누르고 있었거든요. 연필 내려놓는 소리에 카터가 돌아봤어요. 서윤의 자리를 향해 걸어온 카터가 노트를 내려다보았는데 서윤의 풀이를 읽는 카터의 눈동자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빠르게 움직였고 풀이의 첫 줄에서 마지막 줄까지 따라가는 동안 카터의 턱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갔거든요. 카터는 5초 동안 서윤의 풀이를 내려다본 뒤 아무 말 없이 교단으로 돌아갔고 그날 수업이 끝날 때까지 서윤의 이름을 한 번도 부르지 않았어요. 수업이 끝난 뒤 제이크가 서윤의 자리 옆을 지나가면서 서윤의 노트를 힐끗 봤거든요. 제이크는 자기가 20분 동안 풀지 못한 문제가 서윤의 노트에 45초 만에 완성되어 있는 걸 보았고 그 풀이 방식이 자기가 시도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는 걸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으로서 단번에 알아챘는데 제이크는 멈칫하며 서윤을 쳐다봤지만 서윤은 이미 가방을 챙겨 교실을 나가고 있었어요. 제이크는 복도에서 서윤의 뒷모습을 보며 서 있었는데 회색 후드티를 눌러쓰고 어깨를 움츠린 채 걸어가는 그 소녀가 방금 자기가 본 그 풀이를 쓴 사람이 맞는지 순간 헷갈렸거든요. 제이크의 머릿속에서 그동안 자기가 서윤에게 했던 행동들이 스쳐 지나갔고 계산기 소녀라고 불렀던 것, 카터가 시험지를 찢을 때 가장 크게 웃었던 것, 카페테리아에서 친구가 서윤을 가리켰을 때 같이 웃었던 것들이 하나씩 떠올랐는데 제이크는 사물함 문을 열다가 멈추고 한참 동안 복도 끝을 바라보았어요. 그 시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제이크라는 이름이 이 이야기에서 어떤 무게를 갖게 되는지는 한참 뒤에야 밝혀지게 됩니다. 그날 방과 후 카터는 교실에 혼자 남아 있었거든요. 학생들이 모두 빠져나간 텅 빈 교실에서 카터는 교탁 아래 서랍을 열었는데 서랍 안에는 투명 파일 하나가 들어 있었고 그 안에 종이 한 장이 접혀 있었어요. 카터가 그 종이를 펼치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진 시험지가 나왔는데 서윤의 이름이 적힌 그 시험지에는 만점 표시가 선명했고 풀이 옆에 카터가 직접 적은 채점 메모까지 남아 있었거든요. 퍼펙트, 엑설런트 어프로치라고 적혀 있었어요.
카터가 서윤에게 돌려준 시험지는 이 원본이 아니었거든요. 카터는 이 원본을 서랍에 넣어두고 대신 0점짜리 복사본을 만들어 서윤에게 돌려줬으며 그 복사본에는 부정행위 의심이라는 빨간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카터가 원본을 보관하는 이유는 단순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원본은 없고 0점짜리 복사본만 공식 기록으로 남기 때문이었거든요. 카터는 원본 시험지를 다시 접어 투명 파일에 넣으며 서랍을 닫으려다가 멈칫했어요. 서랍 안쪽에 또 다른 파일이 있었는데 그건 5년 된 낡은 파일이었고 누렇게 변색된 종이 사이에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거든요. 사진 속에는 검은 머리의 아시안 소녀가 웃고 있었는데 그 소녀의 이름은 메이린이었고 5년 전 이 학교에 다니다 자퇴한 중국계 미국인 학생이었어요. 카터는 그 사진을 잠깐 내려다보다가 서랍을 닫았고 잠금 장치를 돌려 잠갔는데 카터의 표정에는 아무런 감정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마치 매일 반복하는 일상적인 행동처럼 서랍을 잠그고 가방을 챙겨 교실을 나섰으며 복도 끝에서 다른 교사와 마주치자 평소처럼 웃으며 인사를 건넸어요. 서랍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이 학교에서 아는 사람은 카터 자신밖에 없었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한참 뒤에야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 무렵 제이크의 일상에 미세한 변화가 생기고 있었거든요. 수학 수업 시간에 카터가 칠판에 적은 도전 문제를 서윤이 45초 만에 풀어낸 날 이후로 제이크는 수업 시간마다 서윤의 뒷모습을 힐끗힐끗 쳐다보게 되었는데 서윤은 여전히 후드를 눌러쓰고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제이크의 눈에는 그전과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이크는 카터가 가장 아끼는 학생이었거든요. 매년 매사추세츠주 수학경시 대회에 학교 대표로 출전했고 작년에는 주 대회에서 12등을 해서 카터로부터 교실 앞에서 축하까지 받았으며 카터는 항상 제이크를 내가 이 학교 수학의 자존심이야 라고 치켜세웠는데 제이크 자신도 그 말을 믿고 있었거든요. 적어도 서윤의 풀이를 보기 전까지는. 제이크가 20분 동안 풀지 못한 문제를 서윤이 45초 만에 그것도 계산기 하나 쓰지 않고 암산과 연필만으로 풀어냈다는 사실이 제이크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제이크는 집에 가서 그 문제를 다시 풀어봤는데 서윤의 풀이 방식을 기억해내며 따라가 보려 했지만 두 번째 줄에서 막혔고 서윤이 어떻게 그 지점에서 그런 도약을 할 수 있었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제이크는 컴퓨터를 켜고 그 풀이법을 검색해봤지만 어떤 교과서에도 그런 접근법은 나와 있지 않았으며 그제야 제이크는 서윤이 교과서에 없는 자기만의 방법을 만들어낸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제이크를 더 불편하게 만든 건 따로 있었거든요. 카터가 서윤의 시험지를 찢을 때 제이크는 교실에서 가장 크게 웃었던 사람이었고 카페테리아에서 친구가 서윤을 가리키며 놀릴 때도 같이 웃었으며 서윤을 계산기 소녀라고 부르며 조롱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계산기 소녀가 사실은 계산기 따위 필요 없는 수준의 천재였다는 거잖아요. 제이크는 그 사실을 소화하기 어려웠고 불편함과 부끄러움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그래서 제이크가 선택한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적어도 지금은. 한 주가 지나고 학교 복도 게시판에 새로운 공고문이 붙었거든요. 매사추세츠주 수학경시 대회 참가자 모집이었는데 서윤은 등교길에 그 공고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심장이 뛰었거든요. 한국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올림피아드의 기억이 떠올랐고 그때 놓쳤던 기회가 다른 모습으로 다시 눈앞에 나타난 것처럼 느껴졌는데 공고문에는 출전 조건이 적혀 있었어요. 학교 수학, 성적 상위 20% 이내, 담임교사 추천서, 필수, 영어 에세이 형식의 자기소개서 제출. 서윤은 첫 번째 조건에서 막혔거든요. 카터가 깎은 점수 때문에
서윤의 수학 성적은 반에서 중하위권이었고 상위 20%에는 한참 못 미쳤어요. 하지만 서윤은 포기하지 않았는데 공고문 하단에 작은 글씨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학생은 담임교사의 추천서로 성적 기준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적혀 있었거든요. 서윤은 그 문장을 3번 읽었고 방과 후 카터의 교실로 향했어요. 카터는 교탁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고 서윤이 문을 노크하며 들어서자 안경 너머로 서윤을 올려다봤는데 서윤이 더듬거리는 영어로 경시대회 추천서를 부탁하겠다고 말하자 카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거든요. 놀람이 아니라 짜증에 가까운 또는 귀찮음에 가까운 표정이었는데 카터는 서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서류를 뒤적이며 시선을 돌렸고 서윤이 내민 서류를 보지도 않은 채 성적이 안 되는 건 알고 있죠 라고 말했어요. 서윤은 하단에 특별 추천이라는 조항이 있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카터는 의자를 삐걱거리며 뒤로 젖히더니 한숨을 내쉬며 서윤을 바라봤고 그 시선에는 안타까움이 아니라 서윤을 내려다보는 우월감이 서려 있었거든요. 카터는 서류를 서윤 쪽으로 밀어내며 추천서는 내가 판단하는 거야.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너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라고 말한 뒤 다시 자기 서류로 시선을 돌렸고 서윤은 밀려나온 서류를 집어들며 교실을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복도에서 서윤은 서류를 가슴에 안은 채 벽에 등을 기대고 섰는데 숨이 가빠지고 있었거든요. 분하다는 감정보다 무력하다는 감정이 더 컸고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카터의 추천서 없이는 대회에 나갈 수 없다는 현실이 서윤의 다리에서 힘을 빼앗아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서윤은 더 참을 수 없는 것을 듣게 되거든요. 점심시간에 서윤이 2층 화장실로 향하다가 교무실 앞 복도를 지나가는데 교무실 문이 열려 있었고 안에서 카터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카터는 교장 웨이크필드와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서윤은 걸음을 멈추고 벽에 붙어 서서 귀를 기울였거든요. 카터가 웃으며 말하고 있었어요. 그 한국 애가 경시대회에 나가겠다고 추천서를 달라더라고 라고 했고 웨이크필드가 뭐라고 답했는데 서윤이 알아들은 건 그 뒤에 나온 카터의 말이었거든요. 저 애를 대회에 보내면 학교 망신이에요. 스티브, 영어도 못하는 애가 매사추세츠 대표라고요. 웃기지도 않아. 웨이크필드가 허허하고 웃었고 카터도 따라 웃었으며 그 웃음소리가 복도까지 새어나왔는데 서윤은 벽에 붙은 채 움직이지 못했거든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고 이를 악물었지만 턱이 덜덜 떨렸으며 눈앞에 복도 게시판에 경시대회 공고문이 보였는데 그 글자들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어요. 서윤은 그 자리에서 몸을 돌려 복도를 빠져나왔고 계단을 내려가 학교 뒤편으로 향했는데 아무도 없는 운동장 구석 벤치에 앉아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고개를 묻었어요. 11월 바람이 목덜미를 때렸지만 서윤은 움직이지 않았고 주먹을 쥔 손이 가방 위에서 파르르 떨리고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3시 40분 학교 앞 벤치에서 딸을 기다리던 수지는 정문으로 나오는 서윤의 얼굴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서윤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평소에는 고개를 숙이고 있어도 입을 꾹 다문 채 뭔가를 참고 있는 얼굴이었는데 오늘은 입꼬리가 아래로 처져 있었고 눈 아래가 붉었으며 가방끈을 잡은 손에 핏기가 없었어요. 수진이 딸에게 다가가 얼굴을 살피려 했지만 서윤은 엄마의 손을 피하며 먼저 걸어갔고 버스를 타는 동안에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으며 집에 도착해서도 식탁에 앉지 않고 곧장 침대 위에 누워 이불을 뒤집었었거든요. 수지는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며 딸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고 서윤은 이불 속에서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서윤이 잠든 뒤 수지는 딸의 가방을 조심스럽게 열었거든요. 안에서 투명 파일에 담긴 테이프 붙은 시험지가 나왔고
그 옆에 경시대회 참가 서류가 접힌 채 구겨져 있었어요. 수지는 그 서류를 펼쳐보았고 담임교사 추천서 필수라는 항목에 서윤이 연필로 밑줄을 그어놓은 걸 보았는데 그 밑줄 위에 지우개로 지운 흔적이 있었거든요. 서윤이 밑줄을 그었다가 지운 것이었는데 완전히 지워지지 않아 연필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수지는 그 서류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식탁 위에 내려놓았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한참을 앉아 있었는데 수진의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소리 없이 울고 있었어요. 딸이 깰까봐 소리를 죽이며. 다음날 아침 수지는 식당 출근 전에 옷을 갈아입었거든요. 매일 입던 갈색 패딩 대신 옷장 구석에 있던 검은색 코트를 꺼내 입었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으며 학교 앞에 도착한 건 아침 8시였어요. 수지는 행정실이 아니라 곧장 2층 수학교실로 향했는데 아침 일찍 교실에서 수업 준비를 하고 있던 카터가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거든요. 수진이 교실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어제까지 학교에 올 때 입던 앞치마 차림이 아니라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손등은 여전히 갈라져 있었고 손가락 마디의 붉은 틈도 그대로였는데 카터는 의자에 앉은 채 수진을 올려다보며 뭔가 불쾌한 듯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수진이 영어로 말하기 시작했거든요. 떨리지만 어젯밤 내내 연습한 문장들을 하나씩 꺼냈는데 내 딸의 시험지는 부정행위가 아니며 독창적인 풀이이고 카터 당신이 부당하게 채점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문장이 길어질수록 단어가 뒤엉켰고 문법이 무너졌으며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거든요. 카터는 수진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의자에서 팔짱을 끼고 기대앉으며 입을 열었어요. 미세스 안, 영어 좀 배우고 오세요. 그래야 제 말도 이해하시고 따님 성적표도 읽으실 수 있을 테니까요. 교실 안에 정적이 흘렀거든요. 카터는 그 말을 하면서 미소까지 지었는데 그건 친절한 미소가 아니라 수진을 내려다보는 미소였고 수진은 눈에 물기가 번지는 걸 느꼈지만 카터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어요. 수진의 오른손이 코트 주머니 안에서 주먹을 쥐었고 그 주먹이 하얗게 질려가는 것을 카터는 보지 못했거든요. 수진은 한마디도 더하지 않고 교실을 나섰어요. 복도를 걸어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수진의 걸음은 빨라지지 않았고 뒤도 돌아보지 않았으며 학교 정문을 나서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수진의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는데 버스에 올라타 맨 뒷좌석에 앉은 순간 수진의 무릎 위에 올려놓은 두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고 버스 창 너머로 윌로우 크릭 고등학교 건물이 점점 멀어지는 걸 바라보면서 수진은 이를 악물었거든요. 영어 좀 배우고 오세요 라는 카터의 말이 귓속에서 계속 맴돌았고 그 말이 맴돌 때마다 수진의 턱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갔어요. 수진이 버스에서 내려 식당으로 향하는 길에 무의식적으로 코트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거기에는 낡은 수첩이 들어 있었거든요. 그 수첩을 꺼내지는 않았지만 손가락 끝으로 수첩의 모서리를 만지작거렸고 식당 뒷문을 열고 주방에 들어서자마자 코트를 벗어 사물함에 걸고 앞치마를 두른 뒤 싱크대 앞에 섰어요. 뜨거운 물을 틀고 그릇을 닦기 시작했는데 그날 수진의 손놀림은 평소보다 거칠었고 접시 하나가 싱크대 가장자리에 부딪혀 금이 갔지만 수진은 멈추지 않았거든요. 그 무렵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있는 MIT 캠퍼스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수학과 건물 3층 연구실에서 38세의 한국계 미국인 여성 에밀리 정 교수가 책상 위에 쌓인 서류 더미를 뒤적이고 있었는데 에밀리 교수는 MIT 수학과 부교수이자 매사추세츠 지역 수학 영재 프로그램의 심사위원이었거든요. 매년 이맘때면 지역 고등학교에서 보내온 학생들의 수학 답안을 검토하는 일이 에밀리 교수의 연례 업무였는데
대부분은 우수하지만 예측 가능한 수준의 풀이들이었고 에밀리 교수는 커피를 마시며 빠르게 훑어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서류 더미 맨 아래에서 한 장의 답안지가 에밀리 교수의 손을 멈추게 했거든요. 그건 공식 제출 양식이 아니라 누군가가 비공식으로 끼워 넣은 답안이었는데 이름도 학교명도 적혀 있지 않았고 노트를 찢어낸 종이 위에 연필로 빼곡하게 적힌 풀이가 있었어요. 에밀리 교수가 그 풀이의 첫 줄을 읽는 순간 커피잔을 내려놓았고 두 번째 줄에서 안경을 고쳤으며 몸을 앞으로 숙였으며 세 번째 줄에서는 의자에서 일어나 서서 읽기 시작했거든요. 그 답안지에 적힌 건 위상 수학의 난제 중 하나인 호모토피 군의 확장 문제였는데 이건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들도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이 답안의 풀이법은 에밀리 교수가 본 적 없는 방식이었거든요. 교과서에 나오는 정석적인 접근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경로를 통해 증명에 도달하고 있었고 그 논리의 흐름이 너무나 깔끔하고 우아해서 에밀리 교수는 풀이를 3번 반복해서 읽었으며 세 번째 읽었을 때 에밀리 교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에밀리 교수는 답안지를 들고 같은 층에 있는 동료 교수의 연구실로 걸어갔고 이것 좀 봐달라며 답안지를 내밀었는데 동료 교수가 읽어보더니 이거 누구 논문이야? 라고 물었거든요. 에밀리 교수가 고등학생 답안이라고 했을 때 동료 교수의 표정이 굳어졌고 말도 안 돼 라는 반응이 돌아왔어요. 하지만 풀이는 완벽했고 논리적 비약이 단 한 곳도 없었으며 에밀리 교수는 이 답안을 쓴 학생을 반드시 찾아야겠다고 결심했거든요. 문제는 답안에 이름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에밀리 교수는 영재 프로그램 사무국에 연락해서 이의 비공식 답안이 어디서 들어온 건지 추적했고 사흘 뒤 사무국으로부터 답을 받았는데 그 답안은 윌로우 크릭 고등학교에서 발송된 서류 봉투 안에 끼워져 있었다는 것이었거든요. 공식 제출 양식은 아니지만 같은 봉투에 들어 있었으니 그 학교 학생의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었고 에밀리 교수는 윌로우 크릭 고등학교의 수학 담당 교사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전화를 받은 건 카터였거든요. 에밀리 교수가 비공식 답안에 대해 물었을 때 카터는 잠깐 침묵했다가 아, 그거요 라며 대수롭지 않게 답했는데 아마 학생 하나가 장난으로 넣은 거겠죠. 정식 제출이 아니니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비밀 중 하나인데 그게 밝혀지는 순간은 아직 한참 남았거든요. 서윤이 미국에 온 지 석 달째 되던 날 처음으로 수학이 아닌 다른 이유로 심장이 뛴 적이 있었거든요. 학교 도서관 2층 구석자리에서 수학 노트를 펼치고 있는데 선반 너머에서 2명의 여학생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아이들은 서윤이 거기 앉아 있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한 아이가 카터 선생님 수업에 있는 그 아시안의 알지라고 했고 다른 아이가 아, 걔 부정행위 하네라고 답했으며 첫 번째 아이가 웃으면서 걔 엄마가 학교에 와서 영어도 못하면서 따졌다더라 라고 했고 두 번째 아이가 킥킥거리며 식당에서 설거지한다면서 라고 말하는 순간 서윤의 손에서 연필이 떨어졌거든요. 연필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통통 튀는 소리가 났고 선반 너머의 여학생들이 잠깐 멈칫했다가 누구야 하며 선반 쪽을 돌아봤는데 서윤은 이미 노트를 가방에 쑤셔넣고 도서관을 빠져나간 뒤였어요. 계단을 내려가는 서윤의 발걸음이 점점 빨라졌고 1층 복도를 지나 정문을 나서는 순간 눈앞이 뿌옇게 번졌는데 울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지만 걸음이 비틀거렸고 학교 뒤편 주차장 구석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어요. 서윤은 그 자리에서 가방을 끌어안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는데 머릿속에서 엄마의 갈라진 손등이 떠올랐고 새벽 4시 반에 집을 나서는 엄마의 뒷모습이 떠올랐으며
영어도 못하면서 따졌다더라 라는 그 말이 계속 귓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서윤의 분노는 카터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향했는데 엄마를 지켜주지 못한 자신에게, 영어도 제대로 못해서 항해 한마디 하지 못하는 자신에게, 그리고 숨기만 하고 있는 자신에게 화가 났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서윤은 식탁에 앉아 수학 노트를 펼쳤는데 펜을 잡은 손에 유난히 힘이 들어갔고 노트 위에 문제를 적는 속도가 평소보다 2배는 빨랐거든요. 서윤은 밤새 문제를 풀었고 새벽 2시가 넘어 엄마가 퇴근해서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도 서윤은 식탁에 앉아 있었는데 수지는 딸의 등 뒤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이불을 딸의 어깨 위에 올려주었고 서윤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지만 이불 끝자락을 손으로 잡았어요. 엄마가 샤워를 하고 나와 좁은 침대에 누웠을 때도 서윤은 여전히 문제를 풀고 있었고 노트에 빼곡히 채워지는 풀이들은 분노가 숫자로 바뀐 것처럼 날카롭고 정확했는데 그날 서윤이 풀어낸 문제 중에는 미국 수학 올림피아드 역대 기출 중 정답률 5% 미만인 초고난도 문제가 3개 포함되어 있었고 서윤은 그 세 문제를 연습장도 쓰지 않고 머릿속에서 암산으로 풀어냈는데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다음 날 수학 수업 시간 카터가 칠판에 새로운 문제를 적었거든요. 이번 건 카터가 학생들에게 도전 과제로 낸 것이었는데 대학 수준의 다변수 미적분 응용 문제였고 카터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학생은 아마 이 반에 없을 거라며 자신만만하게 웃었어요. 카터가 그 문제를 낸 이유가 있었는데 제이크를 포함한 상위권 학생 몇 명에게 도전 의식을 심어주려는 의도였고 풀면 보너스 점수를 주겠다고 했거든요. 제이크가 노트를 펼치고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고 다른 학생 2~3명도 연필을 들었는데 서윤은 문제를 보자마자 답이 보였어요. 어제 밤새 풀었던 문제보다 훨씬 쉬운 수준이었거든요. 서윤은 연필을 들지 않았어요. 평소처럼 다른 학생들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려 했는데 그 순간 카터가 교실을 돌아다니다가 서윤의 빈 노트를 보고는 얼굴에 미소를 띠며 지나갔고 그 미소가 서윤의 눈에 들어온 순간 뭔가가 터졌어요. 서윤은 연필을 집어들었고 노트 위에 풀이를 적기 시작했는데 이번엔 천천히 쓰지 않았거든요. 손이 노트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였고 풀이가 쏟아져 나왔으며 30초 만에 다변수 미적분의 편미분과 적분을 결합한 완벽한 풀이가 노트 한 페이지를 채웠어요. 서윤이 연필을 내려놓은 건 카터가 칠판에 문제를 적은 지 정확히 45초 뒤였는데 제이크는 아직 문제의 첫 번째 조건을 정리하고 있는 단계였고 다른 학생들은 계산기 버튼을 누르고 있었거든요. 연필 내려놓는 소리에 카터가 돌아봤어요. 서윤의 자리를 향해 걸어온 카터가 노트를 내려다보았는데 서윤의 풀이를 읽는 카터의 눈동자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빠르게 움직였고 풀이의 첫 줄에서 마지막 줄까지 따라가는 동안 카터의 턱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갔거든요. 카터는 5초 동안 서윤의 풀이를 내려다본 뒤 아무 말 없이 교단으로 돌아갔고 그날 수업이 끝날 때까지 서윤의 이름을 한 번도 부르지 않았어요. 수업이 끝난 뒤 제이크가 서윤의 자리 옆을 지나가면서 서윤의 노트를 힐끗 봤거든요. 제이크는 자기가 20분 동안 풀지 못한 문제가 서윤의 노트에 45초 만에 완성되어 있는 걸 보았고 그 풀이 방식이 자기가 시도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는 걸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으로서 단번에 알아챘는데 제이크는 멈칫하며 서윤을 쳐다봤지만 서윤은 이미 가방을 챙겨 교실을 나가고 있었어요. 제이크는 복도에서 서윤의 뒷모습을 보며 서 있었는데 회색 후드티를 눌러쓰고 어깨를 움츠린 채 걸어가는 그 소녀가 방금 자기가 본 그 풀이를 쓴 사람이 맞는지 순간 헷갈렸거든요. 제이크의 머릿속에서 그동안 자기가 서윤에게 했던 행동들이 스쳐 지나갔고
계산기 소녀라고 불렀던 것, 카터가 시험지를 찢을 때 가장 크게 웃었던 것, 카페테리아에서 친구가 서윤을 가리켰을 때 같이 웃었던 것들이 하나씩 떠올랐는데 제이크는 사물함 문을 열다가 멈추고 한참 동안 복도 끝을 바라보았어요. 그 시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제이크라는 이름이 이 이야기에서 어떤 무게를 갖게 되는지는 한참 뒤에야 밝혀지게 됩니다. 그날 방과 후 카터는 교실에 혼자 남아 있었거든요. 학생들이 모두 빠져나간 텅 빈 교실에서 카터는 교탁 아래 서랍을 열었는데 서랍 안에는 투명 파일 하나가 들어 있었고 그 안에 종이 한 장이 접혀 있었어요. 카터가 그 종이를 펼치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진 시험지가 나왔는데 서윤의 이름이 적힌 그 시험지에는 만점 표시가 선명했고 풀이 옆에 카터가 직접 적은 채점 메모까지 남아 있었거든요. 퍼펙트, 엑설런트 어프로치라고 적혀 있었어요. 카터가 서윤에게 돌려준 시험지는 이 원본이 아니었거든요. 카터는 이 원본을 서랍에 넣어두고 대신 0점짜리 복사본을 만들어 서윤에게 돌려줬으며 그 복사본에는 부정행위 의심이라는 빨간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카터가 원본을 보관하는 이유는 단순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원본은 없고 0점짜리 복사본만 공식 기록으로 남기 때문이었거든요. 카터는 원본 시험지를 다시 접어 투명 파일에 넣으며 서랍을 닫으려다가 멈칫했어요. 서랍 안쪽에 또 다른 파일이 있었는데 그건 5년 된 낡은 파일이었고 누렇게 변색된 종이 사이에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거든요. 사진 속에는 검은 머리의 아시안 소녀가 웃고 있었는데 그 소녀의 이름은 메이린이었고 5년 전 이 학교에 다니다 자퇴한 중국계 미국인 학생이었어요. 카터는 그 사진을 잠깐 내려다보다가 서랍을 닫았고 잠금 장치를 돌려 잠갔는데 카터의 표정에는 아무런 감정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마치 매일 반복하는 일상적인 행동처럼 서랍을 잠그고 가방을 챙겨 교실을 나섰으며 복도 끝에서 다른 교사와 마주치자 평소처럼 웃으며 인사를 건넸어요. 서랍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이 학교에서 아는 사람은 카터 자신밖에 없었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한참 뒤에야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 무렵 제이크의 일상에 미세한 변화가 생기고 있었거든요. 수학 수업 시간에 카터가 칠판에 적은 도전 문제를 서윤이 45초 만에 풀어낸 날 이후로 제이크는 수업 시간마다 서윤의 뒷모습을 힐끗힐끗 쳐다보게 되었는데 서윤은 여전히 후드를 눌러쓰고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제이크의 눈에는 그전과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이크는 카터가 가장 아끼는 학생이었거든요. 매년 매사추세츠주 수학경시 대회에 학교 대표로 출전했고 작년에는 주 대회에서 12등을 해서 카터로부터 교실 앞에서 축하까지 받았으며 카터는 항상 제이크를 내가 이 학교 수학의 자존심이야 라고 치켜 세웠는데 제이크 자신도 그 말을 믿고 있었거든요. 적어도 서윤의 풀이를 보기 전까지는 제이크가 20분 동안 풀지 못한 문제를 서윤이 45초 만에 그것도 계산기 하나 쓰지 않고 암산과 연필만으로 풀어냈다는 사실이 제이크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제이크는 집에 가서 그 문제를 다시 풀어봤는데 서윤의 풀이 방식을 기억해내며 따라가 보려 했지만 두 번째 줄에서 막혔고 서윤이 어떻게 그 지점에서 그런 도약을 할 수 있었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제이크는 컴퓨터를 켜고 그 풀이법을 검색해봤지만 어떤 교과서에도 그런 접근법은 나와 있지 않았으며 그제야 제이크는 서윤이 교과서에 없는 자기만의 방법을 만들어낸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제이크를 더 불편하게 만든 건 따로 있었거든요. 카터가 서윤의 시험지를 찢을 때 제이크는 교실에서 가장 크게 웃었던 사람이었고 카페테리아에서 친구가 서윤을 가리키며 놀릴 때도 같이 웃었으며 서윤을 계산기 소녀라고 부르며 조롱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계산기 소녀가 사실은 계산기 따위 필요 없는 수준의 천재였다는 거잖아요. 제이크는 그 사실을 소화하기 어려웠고 불편함과 부끄러움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그래서 제이크가 선택한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적어도 지금은. 한 주가 지나고 학교 복도 게시판에 새로운 공고문이 붙었거든요. 매사추세츠주 수학경시 대회 참가자 모집이었는데 서윤은 등교길에 그 공고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심장이 뛰었거든요. 한국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올림피아드의 기억이 떠올랐고 그때 놓쳤던 기회가 다른 모습으로 다시 눈앞에 나타난 것처럼 느껴졌는데 공고문에는 출전 조건이 적혀 있었어요. 학교 수학, 성적 상위 20% 이내, 담임교사 추천서, 필수, 영어 에세이 형식의 자기소개서 제출. 서윤은 첫 번째 조건에서 막혔거든요. 카터가 깎은 점수 때문에 서윤의 수학 성적은 반에서 중하위권이었고 상위 20%에는 한참 못 미쳤어요. 하지만 서윤은 포기하지 않았는데 공고문 하단에 작은 글씨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학생은 담임교사의 추천서로 성적 기준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적혀 있었거든요. 서윤은 그 문장을 3번 읽었고 방과 후 카터의 교실로 향했어요. 카터는 교탁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고 서윤이 문을 노크하며 들어서자 안경 너머로 서윤을 올려다봤는데 서윤이 더듬거리는 영어로 경시대회 추천서를 부탁하겠다고 말하자 카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거든요. 놀람이 아니라 짜증에 가까운 또는 귀찮음에 가까운 표정이었는데 카터는 서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서류를 뒤적이며 시선을 돌렸고 서윤이 내민 서류를 보지도 않은 채 성적이 안 되는 건 알고 있죠 라고 말했어요. 서윤은 하단에 특별 추천이라는 조항이 있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카터는 의자를 삐걱거리며 뒤로 젖히더니 한숨을 내쉬며 서윤을 바라봤고 그 시선에는 안타까움이 아니라 서윤을 내려다보는 우월감이 서려 있었거든요. 카터는 서류를 서윤 쪽으로 밀어내며 추천서는 내가 판단하는 거야.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너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라고 말한 뒤 다시 자기 서류로 시선을 돌렸고 서윤은 밀려나온 서류를 집어들며 교실을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복도에서 서윤은 서류를 가슴에 안은 채 벽에 등을 기대고 섰는데 숨이 가빠지고 있었거든요. 분하다는 감정보다 무력하다는 감정이 더 컸고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카터의 추천서 없이는 대회에 나갈 수 없다는 현실이 서윤의 다리에서 힘을 빼앗아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서윤은 더 참을 수 없는 것을 듣게 되거든요. 점심시간에 서윤이 2층 화장실로 향하다가 교무실 앞 복도를 지나가는데 교무실 문이 열려 있었고 안에서 카터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카터는 교장 웨이크필드와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서윤은 걸음을 멈추고 벽에 붙어 서서 귀를 기울였거든요. 카터가 웃으며 말하고 있었어요. 그 한국 애가 경시대회에 나가겠다고 추천서를 달라더라고 라고 했고 웨이크필드가 뭐라고 답했는데 서윤이 알아들은 건 그 뒤에 나온 카터의 말이었거든요. 저 애를 대회에 보내면 학교 망신이에요. 스티브, 영어도 못하는 애가 매사추세츠 대표라고요. 웃기지도 않아. 웨이크필드가 허허하고 웃었고 카터도 따라 웃었으며 그 웃음소리가 복도까지 새어나왔는데 서윤은 벽에 붙은 채 움직이지 못했거든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고 이를 악물었지만 턱이 덜덜 떨렸으며 눈앞에 복도 게시판에 경시대회 공고문이 보였는데 그 글자들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어요. 서윤은 그 자리에서 몸을 돌려 복도를 빠져나왔고 계단을 내려가 학교 뒤편으로 향했는데 아무도 없는 운동장 구석 벤치에 앉아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고개를 묻었어요. 11월 바람이 목덜미를 때렸지만 서윤은 움직이지 않았고 주먹을 쥔 손이 가방 위에서 파르르 떨리고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3시 40분 학교 앞 벤치에서 딸을 기다리던 수지는 정문으로 나오는 서윤의 얼굴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서윤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평소에는 고개를 숙이고 있어도 입을 꾹 다문 채 뭔가를 참고 있는 얼굴이었는데 오늘은 입꼬리가 아래로 처져 있었고 눈 아래가 붉었으며 가방끈을 잡은 손에 핏기가 없었어요. 수진이 딸에게 다가가 얼굴을 살피려 했지만 서윤은 엄마의 손을 피하며 먼저 걸어갔고 버스를 타는 동안에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으며 집에 도착해서도 식탁에 앉지 않고 곧장 침대 위에 누워 이불을 뒤집었었거든요. 수지는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며 딸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고 서윤은 이불 속에서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서윤이 잠든 뒤 수지는 딸의 가방을 조심스럽게 열었거든요. 안에서 투명 파일에 담긴 테이프 붙은 시험지가 나왔고 그 옆에 경시대회 참가 서류가 접힌 채 구겨져 있었어요. 수지는 그 서류를 펼쳐보았고 담임교사 추천서 필수라는 항목에 서윤이 연필로 밑줄을 그어놓은 걸 보았는데 그 밑줄 위에 지우개로 지운 흔적이 있었거든요. 서윤이 밑줄을 그었다가 지운 것이었는데 완전히 지워지지 않아 연필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수지는 그 서류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식탁 위에 내려놓았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한참을 앉아 있었는데 수진의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소리 없이 울고 있었어요. 딸이 깰까봐 소리를 죽이며. 다음날 아침 수지는 식당 출근 전에 옷을 갈아입었거든요. 매일 입던 갈색 패딩 대신 옷장 구석에 있던 검은색 코트를 꺼내 입었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으며 학교 앞에 도착한 건 아침 8시였어요. 수지는 행정실이 아니라 곧장 2층 수학교실로 향했는데 아침 일찍 교실에서 수업 준비를 하고 있던 카터가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거든요. 수진이 교실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어제까지 학교에 올 때 입던 앞치마 차림이 아니라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손등은 여전히 갈라져 있었고 손가락 마디의 붉은 틈도 그대로였는데 카터는 의자에 앉은 채 수진을 올려다보며 뭔가 불쾌한 듯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수진이 영어로 말하기 시작했거든요. 떨리지만 어젯밤 내내 연습한 문장들을 하나씩 꺼냈는데 내 딸의 시험지는 부정행위가 아니며 독창적인 풀이이고 카터 당신이 부당하게 채점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문장이 길어질수록 단어가 뒤엉켰고 문법이 무너졌으며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거든요. 카터는 수진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의자에서 팔짱을 끼고 기대앉으며 입을 열었어요. 미세스 안, 영어 좀 배우고 오세요. 그래야 제 말도 이해하시고 따님 성적표도 읽으실 수 있을 테니까요. 교실 안에 정적이 흘렀거든요. 카터는 그 말을 하면서 미소까지 지었는데 그건 친절한 미소가 아니라 수진을 내려다보는 미소였고 수진은 눈에 물기가 번지는 걸 느꼈지만 카터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어요. 수진의 오른손이 코트 주머니 안에서 주먹을 쥐었고 그 주먹이 하얗게 질려가는 것을 카터는 보지 못했거든요. 수진은 한마디도 더하지 않고 교실을 나섰어요. 복도를 걸어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수진의 걸음은 빨라지지 않았고 뒤도 돌아보지 않았으며 학교 정문을 나서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수진의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는데 버스에 올라타 맨 뒷좌석에 앉은 순간 수진의 무릎 위에 올려놓은 두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고 버스 창 너머로 윌로우 크릭 고등학교 건물이 점점 멀어지는 걸 바라보면서 수진은 이를 악물었거든요. 영어 좀 배우고 오세요 라는 카터의 말이 귓속에서 계속 맴돌았고 그 말이 맴돌 때마다 수진의 턱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갔어요. 수진이 버스에서 내려 식당으로 향하는 길에 무의식적으로 코트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거기에는 낡은 수첩이 들어 있었거든요.
그 수첩을 꺼내지는 않았지만 손가락 끝으로 수첩의 모서리를 만지작거렸고 식당 뒷문을 열고 주방에 들어서자마자 코트를 벗어 사물함에 걸고 앞치마를 두른 뒤 싱크대 앞에 섰어요. 뜨거운 물을 틀고 그릇을 닦기 시작했는데 그날 수진의 손놀림은 평소보다 거칠었고 접시 하나가 싱크대 가장자리에 부딪혀 금이 갔지만 수진은 멈추지 않았거든요. 그 무렵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있는 MIT 캠퍼스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수학과 건물 3층 연구실에서 38세의 한국계 미국인 여성 에밀리 정 교수가 책상 위에 쌓인 서류 더미를 뒤적이고 있었는데 에밀리 교수는 MIT 수학과 부교수이자 매사추세츠 지역 수학 영재 프로그램의 심사위원이었거든요. 매년 이맘때면 지역 고등학교에서 보내온 학생들의 수학 답안을 검토하는 일이 에밀리 교수의 연례 업무였는데 대부분은 우수하지만 예측 가능한 수준의 풀이들이었고 에밀리 교수는 커피를 마시며 빠르게 훑어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서류 더미 맨 아래에서 한 장의 답안지가 에밀리 교수의 손을 멈추게 했거든요. 그건 공식 제출 양식이 아니라 누군가가 비공식으로 끼워 넣은 답안이었는데 이름도 학교명도 적혀 있지 않았고 노트를 찢어낸 종이 위에 연필로 빼곡하게 적힌 풀이가 있었어요. 에밀리 교수가 그 풀이의 첫 줄을 읽는 순간 커피잔을 내려놓았고 두 번째 줄에서 안경을 고쳤으며 몸을 앞으로 숙였으며 세 번째 줄에서는 의자에서 일어나 서서 읽기 시작했거든요. 그 답안지에 적힌 건 위상 수학의 난제 중 하나인 호모토피 군의 확장 문제였는데 이건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들도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이 답안의 풀이법은 에밀리 교수가 본 적 없는 방식이었거든요. 교과서에 나오는 정석적인 접근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경로를 통해 증명에 도달하고 있었고 그 논리의 흐름이 너무나 깔끔하고 우아해서 에밀리 교수는 풀이를 3번 반복해서 읽었으며 세 번째 읽었을 때 에밀리 교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에밀리 교수는 답안지를 들고 같은 층에 있는 동료 교수의 연구실로 걸어갔고 이것 좀 봐달라며 답안지를 내밀었는데 동료 교수가 읽어보더니 이거 누구 논문이야? 라고 물었거든요. 에밀리 교수가 고등학생 답안이라고 했을 때 동료 교수의 표정이 굳어졌고 말도 안 돼 라는 반응이 돌아왔어요. 하지만 풀이는 완벽했고 논리적 비약이 단 한 곳도 없었으며 에밀리 교수는 이 답안을 쓴 학생을 반드시 찾아야겠다고 결심했거든요. 문제는 답안에 이름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에밀리 교수는 영재 프로그램 사무국에 연락해서 이의 비공식 답안이 어디서 들어온 건지 추적했고 사흘 뒤 사무국으로부터 답을 받았는데 그 답안은 윌로우 크릭 고등학교에서 발송된 서류 봉투 안에 끼워져 있었다는 것이었거든요. 공식 제출 양식은 아니지만 같은 봉투에 들어 있었으니 그 학교 학생의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었고 에밀리 교수는 윌로우 크릭 고등학교의 수학 담당 교사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전화를 받은 건 카터였거든요. 에밀리 교수가 비공식 답안에 대해 물었을 때 카터는 잠깐 침묵했다가 아, 그거요 라며 대수롭지 않게 답했는데 아마 학생 하나가 장난으로 넣은 거겠죠. 정식 제출이 아니니 무시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했어요. 에밀리 교수가 그래도 이 풀이 수준이 상당한데 어떤 학생인지 알 수 있겠냐고 물었지만 카터는 글쎄요. 저희 학교에는 그 수준의 학생이 없는데 라며 웃었고 에밀리 교수는 전화를 끊은 뒤 답안지를 다시 내려다보았거든요. 에밀리 교수는 카터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어요. 이 수준의 풀이를 장난으로 넣을 수 있는 학생이 있다면 그건 장난이 아니라 천재라는 뜻이었고 에밀리 교수는 직접 윌로우 크릭 고등학교를 찾아가기로 결심했거든요. 하지만 그 전에 에밀리 교수가 한 가지 더 한 일이 있었는데
답안지의 글씨체와 풀이 방식을 분석해서 이 학생의 수학적 배경을 추정해 본 것이었어요. 에밀리 교수의 결론은 이랬거든요. 이 학생은 독학으로 공부했을 가능성이 높고 교과서적 훈련보다 본인만의 사고 체계를 갖고 있으며 영어권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것. 왜냐하면 풀이 중간중간에 수학 기호 표기법이 미국식이 아니라 한국이나 일본에서 사용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이에요. 에밀리 교수가 답안의 주인을 추적하고 있던 바로 그 시간에 카터는 또 다른 움직임을 하고 있었거든요. 에밀리 교수의 전화를 받은 직후 카터는 교장실로 향했고 웨이크필드에게 MIT에서 전화가 왔는데 우리 학교 학생 답안에 대해 물어보더라 라고 말했어요. 웨이크필드가 누구 답안인데? 라고 물었을 때 카터는 그 한국 애거겠죠 라고 답했고 두 사람은 잠깐 눈을 마주친 뒤 웨이크필드가 먼저 입을 열어 처리해 라는 한마디를 했거든요. 카터가 교장실에서 나온 뒤 한 일은 서윤에게 경고장을 발부하는 것이었어요. 사윤은 태도 불량 및 수업 방해였는데 서윤은 수업을 방해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항상 맨 뒷줄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경고장 사유란에는 수업 시간에 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동함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서윤이 카터의 허락 없이 도전 문제를 풀어낸 것을 문제 삼은 것이었어요. 경고장은 서윤의 사물함에 꽂혀 있었고 서윤은 방과 후 사물함을 열다가 그 종이를 발견했는데 경고장을 읽는 서윤의 눈동자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빠르게 움직였고 다 읽은 뒤 서윤의 손에서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났거든요. 서윤은 경고장을 주머니에 쑤셔 넣고 학교를 나섰어요. 그 주 금요일 교장 웨이크필드가 서윤의 반 변경을 통보했거든요. 서윤은 카터의 수학반에서 다른 교사의 기초 수학반으로 강제 전학 조치되었는데 기초 수학반은 수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반이었고 내용은 서윤이 한국에서 초등학교 때 끝낸 수준이었어요. 서윤은 전학 통보서를 받아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통보서를 접는 손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거든요. 주말 동안 서윤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수진이 밥을 차려놓아도 식탁에 앉지 않았고 수학 노트를 펼치지도 않았으며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일요일 저녁 수진이 딸의 방에 들어갔을 때 서윤은 이불을 끌어안은 채 벽을 보고 누워 있었는데 수진이 등 뒤에 앉자 서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나 수학 그만할래. 수진의 손이 멈췄거든요. 딸의 등을 쓰다듬으려던 손이 공중에서 멈춘 채 떨렸고 수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가운데가 쪼개지는 것 같았지만 얼굴에 드러내지 않았어요. 수진은 아무 말 없이 딸의 옆에 누웠고 서윤의 등을 조용히 안았으며 두 사람 다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그렇게 누워 있었는데 수진의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이 서윤의 후드티 등 쪽을 적셔가고 있었거든요. 서윤은 엄마의 팔이 자기를 감싸고 있다는 걸 느꼈지만 돌아보지 않았고 엄마의 눈물이 등을 적시는 것도 느꼈지만 모른 척했어요. 서윤이 수학을 그만하겠다고 말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한국에서 아무리 힘들 때도 학원을 다니지 못할 때도 아버지가 떠난 뒤에도 서윤은 단 한 번도 수학을 놓겠다고 말한 적이 없었는데 미국에 와서 1년 만에 그 말이 나온 것이었어요. 수지는 딸이 잠든 뒤에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누워 있었고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거든요. 식탁 위에 앉아 딸의 수학 노트를 꺼내 펼쳐보았는데 마지막으로 적힌 날짜가 사흘 전이었고 그 이후로 서윤이 연필을 잡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수지는 노트를 덮고 두 손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는데 갈라진 손등, 붉은 손가락 마디, 뜨거운 물에 데인 자국이 형광등 아래에서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수지는 그 손을 한참 내려다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옷장 앞에 섰어요. 옷장 맨 아래 서랍을 열고
안쪽에서 낡은 여행 가방을 끌어냈는데 그 가방은 미국에 올 때 가져온 것이었고 도착한 뒤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거든요. 수진이 가방 지퍼를 열자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와 접힌 옷까지 몇 벌이 나왔어요. 서류 봉투를 열지는 않았거든요. 대신 손가락으로 봉투의 모서리를 만지작거리며 한참을 앉아 있었는데 그 봉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수진만 알고 있었고 그것을 꺼내야 할 때가 온다면 그건 정말로 마지막 순간이라는 뜻이었어요. 수진은 서류 봉투를 다시 가방에 넣고 지퍼를 닫았으며 가방을 옷장 서랍에 밀어 넣고 서랍을 닫았는데 그 순간 수진의 눈에 결의 같은 것이 스쳤거든요. 수진은 부엌으로 돌아가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는데 그 수첩의 앞장에는 이미 며칠 전에 적어둔 메모가 있었고 오늘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었어요. 수첩에 무엇을 적고 있는지 그리고 옷장 속 서류 봉투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이 두 가지가 밝혀지는 날이 이 이야기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됩니다. 서윤이 수학을 그만하겠다고 말한 지 이틀째 되던 밤, 서윤의 휴대폰에 인스타그램 알림이 떴거든요. 보낸 사람은 제이크 밀러였는데 서윤과 제이크는 팔로우 사이도 아니었고 한 번도 메시지를 주고받은 적이 없었어요. 서윤이 메시지를 열자 30초짜리 동영상 파일 하나와 텍스트 한 줄이 있었는데 텍스트에는 이건 아니잖아 라고만 적혀 있었거든요. 서윤이 영상을 재생했어요. 화면이 흔들리며 수학교실이 보였는데 누군가 자기 자리에서 몰래 촬영한 것이었고 화면 속에는 카터가 교탁 아래 서랍을 열고 있었거든요. 카터가 서랍에서 시험지 한 장을 꺼내 옆에 놓인 복사본과 바꿔 넣는 장면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고 원본 시험지 상단에 서윤의 이름이 보였어요. 카터가 서랍을 잠그고 복사본을 들고 일어서는 장면에서 영상이 끝났는데 서윤은 영상을 3번 반복해서 봤고 세 번째 볼 때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거의 놓칠 뻔했거든요. 제이크가 이 영상을 찍은 건 일주일 전이었어요. 방과 후 교실에 가방을 두고 와서 다시 돌아갔는데 카터가 서랍 앞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걸 보았고 문 밖에서 무의식적으로 휴대폰을 꺼내 촬영했거든요. 제이크는 그 영상을 일주일 동안 휴대폰에 넣어두고 보낼지 말지 고민했는데 서윤이 기초 수학반으로 강제 전학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날 밤 보내기로 결심한 것이었어요. 같은 주에 에밀리 정 교수가 윌로우 크릭 고등학교 근처 올스턴 지역을 수소문하기 시작했거든요. 카터에게서 정보를 얻지 못한 에밀리 교수는 학교 인근 한인 커뮤니티를 통해 윌로우 크릭에 다니는 한국인 학생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한인 식당을 돌아다니며 물어본 끝에 명가 식당에서 일하는 수진과 그 딸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에밀리 교수가 수진에게 연락을 취했고 다음 날 저녁 서윤의 아파트를 방문했거든요. 원룸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선 에밀리 교수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식탁 위에 쌓인 수학 노트들이었고 벽에는 올림피아드 기출문제를 프린트해서 테이프로 붙여놓은 것들이 빼곡했으며 좁은 방안 전체가 수학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에밀리 교수가 서윤의 노트를 한 장씩 넘기며 풀이를 검토했는데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에밀리 교수의 숨이 점점 가빠졌고 10페이지쯤 봤을 때 에밀리 교수가 서윤을 돌아보며 말했거든요. 너는 국제수학 올림피아드 금메달감이야. 서윤은 그 말에 아무 반응도 하지 못했고 옆에 서 있던 수진도 표정 변화 없이 에밀리 교수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에밀리 교수가 식탁에서 돌아서려다 문득 노트 한 권의 뒷표지 안쪽에 연필로 연하게 적힌 풀이를 발견했거든요. 에밀리 교수가 그 글씨체를 보는 순간 미세하게 눈을 가늘게 떴는데 어딘가에서 본 적 있는 필체였어요. 하지만 어디서 봤는지 떠올리지 못한 채 넘어갔고 그 글씨체의 정체가 밝혀지는 건 좀 더 뒤의 일이에요. 에밀리 교수가 돌아간 뒤 일주일 동안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였거든요. 제이크의 영상, 에밀리 교수의 학술 분석 보고서, 카터의 과거 차별 전력, 서윤의 원본 답안 사본, 이 네 가지가 하나로 모였는데 에밀리 교수가 카터의 이력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5년 전 같은 학교에서 중국계 여학생 메이린이 자퇴한 기록을 발견했고 당시 메이린의 아버지가 교육청에 넣었던 민원서 사본까지 확보했거든요. 에밀리 교수가 매사추세츠 교육위원회의 메건 오브라이언 위원에게 직접 연락을 취했고 증거 서류를 검토한 오브라이언 위원이 공청회 개최를 결정했어요. 공청회 전날 밤 서윤이 잠든 뒤 수지는 옷장 맨 아래 서랍에서 낡은 여행 가방을 끌어냈거든요. 가방 지퍼를 열고 서류 봉투를 꺼냈는데 봉투 안에는 KAIST 교수 임용장, 필즈상 최종 후보 통보서, 세계 수학자 대회 초청장, 그리고 서울대학교 수학과 수석 졸업 증명서가 들어 있었어요. 수지는 그 서류들을 한 장씩 식탁 위에 펼쳐놓고 한참을 내려다보았는데 마지막으로 이 서류들을 본 게 미국에 오기 직전이었고 그 뒤로는 한 번도 꺼내지 않았거든요. 수지는 서류들을 깨끗한 봉투에 다시 정리해 넣었고 옷장에서 검은 정장 한 벌을 꺼내 다림질을 시작했어요. 다리미가 천위를 미끄러지는 소리가 조용한 원룸에 울렸고 수진의 갈라진 손등 위로 다리미 증기가 올라왔는데 수진의 눈에는 처음 보는 종류의 빛이 있었거든요. 공청회 당일 아침 매사추세츠 교육위원회 건물 3층 회의실에는 기자 4~5명과 지역 학부모 10여 명이 방청석에 앉아 있었고 카터는 양복을 차려입고 변호사와 함께 왼쪽 테이블에 앉아 있었으며 교장 웨이크필드도 카터 뒤편에 자리를 잡았거든요. 카터는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시며 여유로운 표정이었는데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카터에게 뭐라고 속삭이자 카터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까지 지었어요. 오른쪽 테이블에는 서윤이 앉아 있었는데 떨리는 다리를 주먹으로 누르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옆에는 에밀리 정 교수가 서류 봉투를 안고 앉아 있었어요. 서윤의 어머니 수지는 방청석 맨 뒷줄에 앉아 있었는데 평소에 낡은 갈색 패딩이 아니라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걸 눈여겨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공청회가 시작되고 서윤 측이 먼저 증거를 제출했는데 에밀리 교수가 서윤의 답안에 대한 학술 분석 보고서를 제출하자 카터 측 변호사가 즉시 이의를 제기했거든요. 에밀리 교수는 해당 학생의 관계자이므로 이해관계가 있는 분석은 객관적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고 위원장이 잠시 검토한 뒤 참고 자료로만 기록한다고 결정했어요. 그 다음 제이크의 영상이 제출되었는데 카터 측 변호사가 다시 이의를 제기했거든요. 이 영상은 학교 내부에서 교사의 동의 없이 촬영된 것이므로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하며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고 위원장이 검토 끝에 해당 영상은 현 단계에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서윤의 눈에 물기가 번졌거든요. 에밀리 교수가 서윤의 어깨를 잡았지만 서윤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고 카터가 여유롭게 물을 한 모금 마시며 변호사와 눈을 마주치고 미소를 지었는데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거든요. 방청석 맨 뒷줄에서 한 여성이 자리에서 일어섰는데 검은 정장을 입은 그 여성이 방청석 통로를 걸어 앞으로 나오자 회의실 안의 시선이 하나둘 그녀에게 모였어요. 서윤이 고개를 들어 뒤를 돌아봤고 에밀리 교수도 고개를 돌렸으며 카터는 물컵을 든 채 그 여성을 바라봤거든요. 수진이었어요. 설거지 물에 젖어 있던 그 손이 서류 봉투를 꺼내 위원회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고 수진이 입을 열었는데 그 입에서 나온 건 서툰 영어가 아니었거든요. 유창하고 또렷하며 학술 발표를 하듯 정확한 발음의 영어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저는 방청인 한수진입니다. KAIST 수리과학부 전 교수이며 국제수학연맹이 수여하는 필즈상 최종 후보에 올랐던 수학자입니다. 제 딸의 답안과 카터 교사의 채점을 수학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회의실 전체가 얼어붙었거든요. 카터의 손에서 물컵이 미끄러져 테이블 위에 쓰러지며 물이 쏟아졌고 웨이크필드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으며 기자들이 일제히 펜을 들었고 에밀리 교수가 수진의 얼굴을 보는 순간 눈이 커졌는데 그제야 노트 뒷표지의 그 글씨체가 누구의 것이었는지를 깨달은 것이었어요. 수진이 서류 봉투에서 꺼낸 보고서는 45페이지 분량이었거든요. 카터가 지난 1년간 서윤에게 적용한 채점 기준을 다른 학생 28명의 채점 기준과 통계적으로 비교, 분석한 것이었는데 서윤에게만 유독 다른 기준이 적용되었음을 수치로 증명했고 특히 풀이 과정 감점 항목에서 서윤은 다른 학생 대비 평균 3.7배 높은 감점을 받았으며 그 감점 사유가 매번 달랐다는 것을 표와 그래프로 제시했어요. 동시에 수진은 서윤의 시험 풀이가 카터의 모범 답안과 동일하다는 카터의 주장을 수학적으로 반박했는데 서윤의 풀이는 세 군데에서 교과서에 없는 독창적 접근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어떤 모범 답안에서도 복사할 수 없는 것이라고 증명했거든요. 위원장이 수진의 보고서를 읽는 동안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수진의 증언이 끝난 뒤 위원장이 제이크의 영상을 재검토했거든요. 해당 영상의 촬영자인 제이크 밀러가 학생 본인의 자발적 의지로 제보한 것이며 교사의 부정행위를 고발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의 촬영이므로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는 결정이 내려졌어요. 영상이 대형 스크린에 재생되는 동안 카터는 고개를 떨구었고 메이린의 아버지가 화상으로 증언에 참여하며 5년 전 같은 일이 있었다고 진술했을 때 웨이크필드가 의자에서 몸을 움츠렸거든요. 교육위원회는 카터의 교원 자격 즉시 정지와 웨이크필드의 직위 해제를 결정했어요. 카터가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빠져나갔고 웨이크필드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싼 채 움직이지 못했거든요. 그때 서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위원장이 서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물었고 서윤은 마이크 앞에 섰는데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만큼은 또렷했거든요. 저는 복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처럼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아이들에게 실력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고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울렸으며 에밀리 교수가 눈물을 닦았거든요. 수지는 방청석에 서서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갈라진 손등을 꼭 쥔 채 아무 표정 없이 공청회가 끝난 뒤 며칠 동안 서윤의 일상이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서윤을 계산기 소녀라고 불렀던 아이들이 하나둘 사과의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고 복도에서 서윤을 피하던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으며 카페테리아에서 서윤에게 자리를 내주는 학생도 생겼어요. 제이크가 복도에서 서윤 앞에 섰거든요. 제이크는 서윤의 눈을 똑바로 보며 한마디를 했는데 미안했어 라는 그 세 글자가 제이크의 입에서 나오기까지 일주일이 걸렸고 서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한번 끄덕였어요. 에밀리 정 교수는 서윤을 미국 수학 올림피아드 특별 초청 후보로 추천하는 서류를 제출했거든요. 서윤이 다시 수학 노트를 펼쳤고 이번에는 숨기지 않았어요. 공청회 이후 6개월이 흘렀거든요. 그 사이에 서윤에게는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에밀리 정 교수의 추천으로 미국 수학 올림피아드에 특별 초청된 서윤은 전국에서 모인 수학 영재 500명 중에서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했고 심사위원 3명이 서윤의 풀이를 보고 이 학생은 지금 당장 국제무대에 세워도 된다는 의견을 냈으며
서윤은 국제수학올림피아드 미국 대표 6명 중 1명으로 최종 선발되었어요. 국제수학올림피아드 대회장은 호주 선샤인 코스트였거든요. 전 세계 100개국 이상에서 온 수학 영재들이 모인 그 무대에서 서윤은 이틀에 걸쳐 6문제를 풀었는데 첫째 날 3문제를 푸는 동안 서윤의 연필은 한 번도 멈추지 않았고 감독관이 서윤의 자리 옆을 지나가다 풀이 속도를 보고 걸음을 멈출 정도였어요. 둘째 날 마지막 문제는 대회 역사상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로 평가된 조합론 난제였는데 시험 시간 4시간 반 중 3시간이 지나도록 전체 참가자의 90%가 백지를 내밀고 있었거든요. 서윤은 그 문제를 보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연필을 들지 않은 채 문제를 바라보며 머릿속에서 풀이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감독관이 1시간 남았다고 알렸을 때 서윤이 연필을 집어들었고 거기서부터 서윤의 손이 답안지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45분 만에 완성된 풀이는 2페이지 분량이었고 나중에 심사위원들이 이 풀이를 검토했을 때 기존에 알려진 어떤 접근법과도 다른 독창적 증명이라는 평가가 나왔어요. 시상식 날이었거든요. 대회장 무대 위에 금메달 수상자들이 한 줄로 서 있었고 서윤의 이름이 호명되자 서윤이 무대 위로 올라갔는데 목에 금메달이 걸리는 순간 서윤의 손이 주머니로 향했어요. 주머니에서 작은 태극기 배지를 꺼내 가슴에 달았거든요. 그 배지는 한국을 떠나기 전날 밤 엄마가 서윤의 캐리어에 몰래 넣어둔 것이었는데 서윤은 미국에 온 뒤로 한 번도 꺼내지 않았다가 이날 아침 처음으로 가방에서 꺼내 주머니에 넣었어요. 객석 맨 뒷줄에서 수진이 서 있었거든요. 낡은 앞치마를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딸이 무대 위에서 태극기 배지를 다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수진의 양쪽 볼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지 않았어요. 전 세계 카메라가 서윤을 비추고 있었고 그 순간만큼은 회색 후드티의 소녀도 식당 설거지 아줌마도 아닌 그저 금메달을 건 딸과 그 딸을 바라보는 엄마일 뿐이었거든요. 올림피아드가 끝난 뒤 서윤에게 쏟아진 건 메달만이 아니었어요. MIT에서 전액 장학금 제안이 왔고 하버드 수학과에서 특별 입학 초청이 왔으며 프린스턴에서도 연락이 왔거든요. 기자들이 수진에게 물었어요. 어머니도 이제 학계로 돌아가실 건가요? 라고. 수진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는데 그 웃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자들은 알지 못했거든요. 그날 저녁 수진은 다시 식당 앞치마를 둘렀어요. 명가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수진의 손은 여전히 갈라져 있었고 뜨거운 물에 담근 손가락 마디가 붉었지만 앞치마 주머니 안에는 딸의 금메달 사진이 접혀 들어 있었거든요.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텔레비전에서 서윤의 소식을 보고 놀라서 수진에게 왜 진작 말 안 했냐고 물었는데 수진은 그릇을 닦으며 모료라고만 답했어요. 2025년경 미국에서 GPA 4.42, SAT 1590점을 받은 아시안계 학생이 16개 대학에서 불합격 처리되어 인종차별 소송을 제기한 실제 사건이 보도된 바 있고 같은 해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서 한국 중학생 소녀가 금메달을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서윤은 대학 진학 전까지 매주 토요일 보스턴 한인 커뮤니티 센터 2층 작은 교실에서 이민자 가정 아이들에게 무료로 수학을 가르치기 시작했거든요. 교실 한쪽에는 엄마가 새벽에 싸준 김밥이 놓여 있었고 서윤은 아이들 앞에서 칠판에 문제를 적으며 수학은 언어가 필요 없다고 말했어요. 영어를 못해도 숫자는 읽을 수 있고 친구가 없어도 증명은 혼자 완성할 수 있으며 누군가 너를 무시해도 답은 변하지 않는다고. 매사추세츠 교육위원회는 이 사건을 계기로 아시안 학생 차별 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했거든요. 언론에서는 이를 비공식적으로 서윤법이라 불렀고 윌로우 크릭 고등학교에는 다문화 학생 인권 보호 전담 교사가
새로 배치되었으며 성적 이의제기 시스템이 투명하게 개편되어 학생 누구나 자신의 원본 답안을 열람할 수 있게 되었어요. 카터는 교원 자격 정지 후 학교를 떠났고 웨이크필드는 직위 해제된 뒤 조기 퇴직했거든요. 세상은 때로 불공평하고 실력만으로는 부족한 순간이 있어요.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고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듣지 않는 날이 있죠. 하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하나거든요. 진실을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의 용기가 닫힌 문을 열 수 있다는 것. 수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사람의 진심도 마찬가지라는 것. 그리고 누군가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보스턴의 가을이었거든요. 학교 앞 벤치에 서윤과 수진이 나란히 앉아 있었는데 수진은 여전히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서윤은 여전히 회색 후드티를 입고 있었어요. 단풍이 벤치 위로 떨어지고 있었고 엄마가 건넨 김밥을 한 입 베어 물며 서윤이 조용히 말했거든요. 엄마, 나 수학 계속할게. 수진은 아무 말 없이 딸의 머리카락을 넘겨주었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는데 수진의 앞치마 주머니 안에서 금메달 사진의 모서리가 살짝 삐져나와 있었거든요. 여러분도 억울하게 무시당했지만 끝내 실력으로 증명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누군가를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다가 후회한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음 사연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이메일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여러분이라면 서윤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셨을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서윤의 엄마 수진에게도 한마디 해주신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거예요. 다음 사연의 주인공은 미국 법정에서 판사에게 영어로 모욕당하던 한국인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의 아들이 누구인지 알게 된 순간 법정 전체가 기립했거든요. 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다음 사연에서 만나요.